설명인데 자랑 좀 하려고. 누나 여기 친구 저희 서울대학 교육원에다가 가온 거 친구. 말씀하시. 그래서 이제 저희 알바 시작하고 여러 동안 된 조교도 하고 이럴 거예요. 저희 수학명가 설명회 연간 일정입니다. 오늘 첫 설명회고요. 5월 달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개별 간담회를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과정이 어땠는지 또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 세우는 자리가 될 거고요. 6월 달에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첫 번째 치르는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평가원 첫 번째 모의고사 데이터 분석하고 대입 1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7월 달에는 저희 여름방학 이번에 좀 짧아요. 2주, 길어야 3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 지금 계획은 다 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이제 평가원에서 두 번째 치르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고 역시 데이터 분석하고 대입 2차 설명회 시작합니다. 다음 10월에는 특수목적대, 경찰대학교, 그 다음에 육해공 3, 4반 학교 그리고 아직 안 쓰긴 했는데 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무슨 스트들 있죠, 그죠? 거기 이제 좀 특별한 입시 과정이라 그 부분 설명이 들어가고요. 11월에는 수능 보죠. 수능 끝나고 나서 또 데이터 가지고 전략 수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했을 때가 끝이 아니라 대학 입학하는 순간까지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한번 겨울방학 커리큘럼 그리고 2024년 수학명가 수학 커리큘럼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연간 일정입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2부로 나눠지는데 제가 오늘 1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때는 또 중등 원장님께서 또 조금 짧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목차인데 첫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자, 중2 설명회인데 무슨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냐 싶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교육의 흐름, 그 다음 이조 장관의 어떤 생각, 또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쟁점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미 결정된 어떤 수학 교육 과정에 개정된 부분, 그 다음 뜨거운 감자죠. 고교학점제. 과연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D는 그냥 마치며 정도일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4차 혁명입니다. 지금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모토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속도, 속도의 변화. 그래서 오른쪽이 5가지가 주력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그다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산업들이죠. 연결해서 보시죠.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상이에요. 인재상인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자료집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시작을 했느냐? 이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 항상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도 자료에는 무엇이 써 있느냐? 목적, 배경이 써 있습니다. 자, 이번 교육과정 배경에는 무엇이 써 있냐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적합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그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문해력이 뛰어난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자료실에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넘길게요. 넘기면 많죠. 34개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굳이 제가 한 건 아니고 따왔는데 국어를 잘 못해서. 근데 이걸 제가 왜 드리냐면 중요한 게 교과 세특이에요. 세특. 지금 비교과가 다시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교학점제 갔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비교과 세특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뭘로 할까? 자, 이 넛지라는 단어 아세요? 넛지. 벽을 툭 찌른다라는 얘기인데, 은은하게 이제 어떤 유연하게 상대방이 개입할 수 있도록 옆구리를 툭 찌르는 걸 이제 넛지 효과라고 해요. 뭐 실생활 예를 들면은 남자 화장실 안 가보셨죠? 가면 이 소변기에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조준자가. 근데 그게 있기 전과 후에 화장실의 청결도가 달라진 거죠. 흘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은근히 유연하게 개입하도록 해주는. 그럼 생활기록부도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십.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라고 작성이 된 거는 입사관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이 이제 잘 쓰여진 아이들 보면 한 10줄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10줄 내외 정도인데, 자, 어떻게 써야 되냐? 리더십이면 목표 달성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인데, 이런 단계별의 것들이 세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교과 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적인 자리다 보니 어떤 학교는 잘 써주고 못 써준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하셨을 때는 말씀드리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어떤 학교는 정말 잘 써줘요. 네가 쓰고 싶은 내용 갖고 와. 그럼 내가 살 붙여줘서 예쁘게 써줄게.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학교는 한문 선생님인데 교과 세특에다가 디지털 역량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고교 선택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쭉 넘길게요. 자, 교육의 흐름 차례인데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2022년 11월 9일에 현재 중1, 이제 작년 보도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현재 중2. 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입제도를 개편하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미세조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세조정하여 개편을 하겠다. 근데 미세하지 않아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고등학교 3년 전체를 절대평가로 가자라는 게 이주호 장관의 주장입니다. 근데 장관의 뜻이 물론 크긴 크나 장관의 뜻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죠. 큰 흐름은 그렇다 한데 조절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안은 1학년 내신은 상대평가, 지금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2학년과 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 A, B, C로 이렇게 바뀌는 게 유력한 안이기는 합니다.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흐름이라 말씀드릴게요. IB라고 아시나요? IB, 국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공인하는 어떤 교육 뭐라고 할까요? 자, 갑자기 말해서 교육 인증 단계인데 이게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디플로마 단계까지 있는데 디플로마 단계까지 가면은 이거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학업 성취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명문대 대학에 입학의 자격이 주어져요. 갈 수 있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민사고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하고 있고 강남권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기는 한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 말 그대로 이제 강남 파학군이나 민사고나 되니까 하지 어디서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중학교도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이제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은 상대평가, 2, 3학년 절대평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1, 2, 3학년 통틀어서 전부 다 절대평가가 될 것이냐를 원래는 올해 2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모순점이 많다 보니 아직도 논의 중이고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미뤄진 상태예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쟁점 중 하나가 외고가 존치할 것이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고는 사라진다. 국제고도 일반고로 편입된다. 얼마 전에는 강원 외고가 일반고로 바뀌었어요. 강원 외고 교정생이 10월 투어까지 하셨는데 좀 아쉽게도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즉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외고 자사고 존치시키겠다. 필요한 요소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외고는 계속 존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 예상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 전부 다. 근데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으나 미세한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어떤 명칭이 바뀐다든가 일부분의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존치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교학점제는 확정이 됐다고 보십니다. 이미 영구학교 91개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이제 만약에 백지화가 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이게 뒤엎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시행이 될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부터 우리 오늘 시작했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대목인데 23년 올해 2월 1일에 정부가 발표했어요. 될 만한 대안만 살린다.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해라. 그리고 투자하고 연구해라.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 5가지 사업인데 A, B, C, D예요. 첫 번째, 항공우주.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도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국립대학에서는 이미 개설이 되었고 투자가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바이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홍역을 알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첨단 부품 소재. 경량화라든가 어떤 우주 첨단 소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신소재 공학과의 강세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 디지털 이건 좀 폭넓죠. 그냥 컴퓨터만 사용해도 다 디지털이라고 하니, 그다음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잇따라서 정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현재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신 절대 평가가 결국 1, 2, 3학년 전체로 확대될 것인가, 2, 3학년만 절대 평가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갈 때 우리가 평가받는 요소는 내신이라는 게 있죠. 내신이라는 게 있고 비교과라는 게 있어요. 교과 세특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논술 또는 면접 등등.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인데 그 중에 하나인 내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돼요. 또 하나, 수능도 결정이 안 됐어요. 수능 바뀝니다. 수능도 바뀌고. 자, 그래서 보기가 어떻게 있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기가 좀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어요. 수능도 절대 평가가 되느냐. 두 번째, 국어, 우리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선택 과목 있잖아요. 수학도 3가지 과목 선택하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시, 정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즉 학교 생활 기반의 어떤 수시의 내용과 또 정시 내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전형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수능 2원화, 이건 뭐냐면요, 수능 1, 수능 2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능 1은 절대 평가로, 수능 2는 상대 평가로 2번 치르는 수능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술형 수능, 이거는 평가원의 수건이에요. 평가원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소수 점수. 왜냐면 1, 2, 3, 4, 5번 찍어서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채점이나 어떤 공정성 등에 의해서 쉽지는 않으나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런 쟁점들이 좀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내신의 변별력은 당연히 강조합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 전교 1등이 누구냐 소리가 나와요. 지금 시범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가 이 고교 학점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의 수강 이력을 조합을 해보니까 100여 가지가 나와요. 고1부터 고3까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동일한 애가 보통 평균수가 3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00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전교 1등이 누구냐 소리가 당연히 나와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존립 위기가 되겠죠. 교과 전형 자체가 이제 줄어들 것이고, 또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쉽지 않아지고, 내신 자체가 위력이 많이 강조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 전형 축소되고, 그러면 그 축소된 인원들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종합전형이겠죠. 종합전형, 논술 등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여론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실제로 강남 8학군 쪽에 많이 집중된 어떤 그런 제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갖다 드릴까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논술하고 같죠. 논술하고. 그래서 비교과가 많이 중요해지면서 또 전형 요소도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급격하게 수능 쪽에 부담감이 생기겠죠. 지금 정시하고 수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다 아시죠? 40대 60 정도라고 보도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수시 2월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수시로 400명, 정시로 수시로 600명을 뽑으려고 처음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수시로 600명을 뽑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뛰어난 애들이 많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안 되겠다. 이건 내가 600명을 뽑을 수가 없다. 왜냐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하고 그걸 항상 성공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넘겨요. 수시를 2월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550명만 뽑고 여기서 450명.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시가 더 많아요. 작년 데이터 지금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상위권 대학에서 그러기 시작했으면 다 따라합니다. 적어도 서울 소재 학교들은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비율이 이 정도 돼요. 50%에서 40%. 그럼 이런 흐름 때문에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수능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만약 이번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물론 학생을 충원해야 되는 중하위권 대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상위권인데, 역시 상위권 학교에서는 선발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는 거죠. 4%에 들어야 되는 1등급 애들을 뽑고 싶은데 A, B, C로 뽑아버리니 A도 A 나름이잖아요. 그죠? 뭐 타당성을 있고 다른 전형 요소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시, 정시, 차별성이 좀 많이 사라지고 논술, 면접 등의 요소가 분명히 배분될 거예요. 면접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옷 예뻐 입고 와서 안녕하세요 누군데 인성 면접이라고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실행하는 면접은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심층 면접이죠. 서울대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문계 같은 경우 인문학 한 문제, 사회과학 한 문제 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이 면접이지. 본고사 이런 날. 또 상경계열은 사회과학 문제 하나, 수리 문제 하나. 공대는 수학 두 문제. 엄청 어려워요. 또 이학계열, 즉 물리학과, 화학과 같은 이학계열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같은 것에 두 문제. 자율전공은 그런 것들 중 본인이 뽑아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면접이에요. 말이 면접이지 본고사입니다. 옛날 본고사죠. 논술과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시나리오 3개가 있는데 시나리오 4번이 지금 표에 빠져 있어요. 4번이 표에 빠져 있고 이게 이원하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1, 수능 2가 되겠죠. 자, 시나리오 1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과 별반 차이 없는 것이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면 고교 학점제랑 맞물려서 대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전 영역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절대평가면 A 맞았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수능은 변별력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대입 자격 시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입 자격 시험 정도. 그러면 대입 자격을 이것으로 얻었으면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비교과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비교과. 두 번째,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선택 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써보셔야 돼요. 교과 선택 이력.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시나리오 3번은 2번하고 좀 비슷한데 뭔 차이냐? 수시와 정시를 통합까지 시키는 게 시나리오 3번입니다. 2번에 더 업어서.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실행되기 힘드나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 결국에는 비교과가 중요해집니다. 비교과 중요해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교과 선택 이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수능 2원인데 수능 1, 수능 2. 수능 1은 절대평가 수능. 자, 그래서 수능 1으로 절대평가 수능을 보고 그때 합격한 아이들은 수능 2 자격이 없습니다. 수능 2는 상대평가로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수능 1만으로 뽑는 학교는 중위권 학교에 몰려 있겠죠. 상위권 학교는 아마 수능 1, 2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 수능의 어떤 모델링들이었고 이번에는 다시 내신이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자, 첫 번째 지금처럼이 아니라 전부 다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1, 2, 3학년 전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신의 불리함이 일거에 사라집니다. 특목고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할 대상은 두 가지. 그렇죠. 이 학교가 학업 분위기가 잘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정시로도 학교를 잘 가고 수능 점수도 높고 괜찮은 학교냐. 아니면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고 노는 애들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 가면 내가 내신 다니면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전부 다 절대평가로 가게 돼버리면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진학하는 게 유리해집니다. 물론 거기서도 내가 ABC 받기 힘들겠다 그럼 일반 공을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싶으면 당연히 특목고 가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가장 유력한 아니긴 한데 고1만 상대평가, 즉 고등학교 1학년의 성적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것. 2학년과 3학년의 과목은 A, B, C만 나오는 것. 요 체제로 가게 된다면 물론 내신이 첫 번째 암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은 있죠. 근데 크게 강화된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에서 볼 때 얘가 1학년 내신이 좋다. 뽑을까요? 대학교 입학 시점은 1학년으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단지 1학년 내신만을 보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역시 내신의 불리함은 많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사라진 건 맞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다면 특목고를 가는 게 맞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제대로 교과를 파고 싶다. 교과에서 정말로 1등급 맞고 2학년 때부터 A 맞고 싶다. 그런 이력을 만들 수 있다 싶으면 일반고를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 실행 가능성은 없지만 자사고 외고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자사고 외고였던 학교를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본 학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상황별 대응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수학 교육 과정에 개정된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위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동생이 있으면 신경 써야 돼요. 동생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할 거고 밑에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인데 첫 번째 행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행렬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고요.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트릭스 그런 영화 있잖아요. 1, 0 막 날라오잖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역시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한 게 맞죠. 데이터베이스. 아까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듈.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뭘로 할까? 길 가다가 30대 남성의 흡연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5%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오차 몇 프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걸 추론하는 부분인데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한 40분 정도 제가 더 뜯으면 끝나는 부분이라. 네.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과생들 공간 벡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도형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특히나 중2 기하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2 기하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중3 가서 또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 저 함수는 다 맞았는데 도형 다 틀렸어요. 이렇게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공간 벡터는요. 공간 도형 3D 진짜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심각하게 어려워요. 원이 아니라 구가 나와요. 구가 나오고 얘가 어떤 평면에 접했어요. 평면 사이에 구가 접했어요. 그 각이 세타인데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햇빛이 45도 각도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 그림자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그걸 다시 다른 평면에 옮기면 이 넓이는 얼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벡터 수치화 시켜요. 정량화 시켜서 공간의 방향성 자체를 숫자로 정의해버려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과생들한테는 엄청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결국 다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한 게 맞거든요. 그죠? 왜? 우리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옛날에는 뭐 거푸집 썼죠. 지금은 다 3D 프린팅 하잖아요. 그때 필수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되게 답답해요. 지금까지 공간 벡터도 안 배우고 사실 평면 벡터조차 안 배우고 대학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과 애들 대부분 미적분 선택하잖아요. 기하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오면 야 니들이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심한 내용을 했는데 벡터에 100도 모르는 애들이 대학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대학에서도 좀 수를 쓴 거겠죠. 어느 정도. 넘어갈게요. 자, 개정됐어요. 이렇게 내용이 바뀌다 보니 교과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교과 이름도.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수학 상, 수학 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학기, 2학기가. 근데 어떻게 바뀌냐?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행렬이 추가된 겁니다. 행렬이 추가됐고 그 밑에 보면 기본 수학 1, 기본 수학 2라고 있죠. 이거는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정말 너무 못했다. 너무 못해서 이거 따라오기가 버겁다. 그럼 중학 과정을 조금 융합해서 시키자. 아마 개설하는 학교가 좀 자존심이 떨어질 거예요. 나중에 고교 선택에 있어서도 이게 개설됐다? 그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 일반 선택 대수가 지금 2학년 1학기 때문에 수학 1이 대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죠. 그 다음은 3학년 때 배우는 이런 것들인데 미적분 2 진로 선택으로 빠집니다. 확률 같은 경우는 똑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하 상당히 큰 부담.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교과 수강 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왼쪽이 현재잖아요. 현재 이 선택 과목 일반 선택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등급이 나오죠. 메인 과목. 근데 확률과 통계도 메인 과목이에요. 얘들은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기하 시험은 교과서 수준 외에서는 잘 안 돼요. 아니 등급도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내냐 소리 듣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공부하면 A가 나오고 좀 들어도 B 나오고 C 나오는 애들도 잘 없거든요. 자,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이 개정됐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은 개정된 테스트 듣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사실은 점수 따기 쉬운 거 들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아이들을 볼 때 뭘 봐요? 내신 보고 비교과 보고 추가 전형 요소를 보죠. 내신에서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얘가 얼마나 진심으로 공부를 했느냐, 어떤 교과들을 수강해 왔느냐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이때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그럼 이과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배수, 미적, 확통, 기하, 미적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수능 가형 나형돼 있죠. 수능 가형 나형 때는 이과 애들이 다 했어요. 시험지 안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까지 다 나왔었어요. 못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난 또 추가적으로 더 차별점을 가고 싶다. 교과 수강 이력에 대한 차별성이 필요다. 그러면 여기 안 써있지만 전문 교과라고 또 있어요. 큰 카테고리. 전문 교과에 뭐가 있냐?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1, 2도 있어요. 물론 다루기 쉽지 않은 과목이라 모든 학교에서 개설할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개설된 학교가 있다면 그래도 생각이 있는 학교인 거예요. 선택할 가치가 있는 거죠. 남들보다 차별화된 수강 이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고교업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도 많으실 거고. 일단 수업량의 표현이 바뀝니다. 이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위라는 단어가 학점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업량이 좀 줄었어요.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같은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 330시간 정도 줄어요. 수업 시간 자체가 330시간 정도 줄고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 정도냐면 일주일에 3번 7교시 하던 게 6교시로 바뀌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학교 수업 자체가.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 현재와 다르게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처럼 등급제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수 기준. 지금은 애들 공부 안 해도 졸업하잖아요. 학교만 가면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출석도 해야 되고 교과 성취 수준도 있어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즉 유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계절학기도 듣고요. 주말 보충도 있고요.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낙오시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조기 졸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애가 190학점 빨리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안 돼요. 고3 2학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 걸 들어야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하고 유급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시키지는 않는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시간표가 또 지금은 학교에서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결정을 해요. 아이가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300명의 100가지 시간표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 교실이 없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없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A, B, C, D, E, I거든요. 10% 구간으로 A, B, C, D, E 그 다음에 40점이 미치면 I인데 앞에 돌자 일부러 좀 붙여놨어요. 그냥 I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서 너무. 자, 어찌됐든 이제 고1 내신은 시작이 됩니다. 고1 내신은 분명히 고등학교 가면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어쨌든 잘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곧 잘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당연하죠.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위치예요. 그게 그 위치가 맞아요. 자, 왜냐면 지금 중학교 시험이거든요. 90점 이상 A점. 이제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보통 적어도 30%는 나와요. 많이 나온 데는 40%까지도 나와요. 그럼 얘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대로 만약에 줄을 그대로 섰다면, 성적, 실력 줄을 그대로 섰다면 얘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일부분까지 가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곧잘 했는데 전 딱 거기서 듣고 그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당신 아이의 위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곧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80점대는 그래도 나왔는데, 그럼 80점대는요 이 정도 분포 나와요. 55%까지 나와요. 그럼 얘들 어디까지 가냐면요 5등급까지 가요. 8점 만점이에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이따가 2부에 이제 박상희 중등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좀 다른 얘기 더 해볼게요. 동점자가 나오면 이제 등급 산출에 상당한 애를 먹게 돼요. 동점자가 나왔을 때. 자, 1등급은 4%거든요. 100명 중에 4명. 근데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좀 쉽게 냈어요. 그래서 100점이 100명 중에 10명이 나왔어요. 그럼 얘들은 몇 등급일까요? 다 맞았는데 1등이긴 한데, 공동이긴 한데 어쨌든 1등인데 몇 등급일까요? 계산해볼게요. 석차는 1이 맞아요. 석차는 1. 근데 동점자가 10명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몇 등? 5.5등. 이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1등급이 없기도 해요. 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점이 3명 나왔어요. 얘들은 1등급. 맞죠? 얘들은 1등급. 근데 95점이 17명이 나왔어요. 한 문제 차이기 때문에. 얘들은 몇 등급일까요? 2등급 되고 싶긴 한데, 석차는 4등이 맞아요. 1, 2, 3, 4. 석차는 4등인데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16 나누기는 8 더하기 4는 12. 12면요 12%라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럼 이 학교는 2등급이 없는 거예요. 1등급하고 3등급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험은요 배점 자체가 지적돼요. 5점, 2점, 4점, 3점, 6점, 1점 이런 식으로 하고, 서술형에서 또 1점씩 까고 0.1점 까고 하다 보니까 공점자가 사실은 잘 안 나타나요. 예전에 한번 휘문고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적이 강남에 휘문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는 이제 배점 자체가 세분화되면서 그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24년도 2월 내년 아이들이 중3이 된 2월. 자, 이때는 뭐가 발표되냐면요 대입 제도 발표합니다. 즉 수시는 어떻게, 정시는 어떻게, 수시에서 전형은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통합되고 뭐가 생긴다.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변화가 발표가 됩니다. 아이들이 중3 2월이 됐을 때. 자, 그 다음은요
25년 이듬해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 대학별 입시공원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발표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뽑겠다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걸 상반기로 미뤄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대학교협회하고 교수진들이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결정이 됐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뭐 초대를 하던 어떤 뭐 문서를 만들어 드리든 다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되게 답답해요. 뭐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유력한 안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고 고교학점제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뭐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은 없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만 다르게 갈 수는 없거든요. 똑같을 거예요. 그럼 내신이 아닌 뭐가 중요하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교과도 중요해지고 또 뭐도 중요해지죠? 논술이나 어떤 면접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요. 이게 흐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저는 벌써 느끼는 게 삼육중학교 우리 입시하잖아요. 삼육중학교 입시 요강 얼마 전에 발표했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엄청 바뀌었어요. 국영수 과로 나왔던 것이 이제 통합교과로 25문제 뭐라 하지? 적성모사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제의 유형도 그냥 문풀 유형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뒤쪽에 이제 서술형, 문장 완성형 이런 것들도 보고요. 또 비교과 중요해진 것도 거기서 또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 합쳐서 40점인가 뭐 그랬거든요. 30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바뀐 건 합쳐서 90 정도로 바뀌었어요. 자기소개서도 학교 와서 쓰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겁니다. 뭐 많이 바뀌었죠.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대입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흐름 정리를 해볼게요. 수능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우수한 아이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수능 점수예요. 두 번째, 이과생의 유리함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학 교과가 아직 되게 폭넓었잖아요. 그럼 이과애들은 교과 선택의 이력 자체가 보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내신의 위력은 점차 증가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말이죠. 근데 2025년도부터는 그 위력이 복잡해진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찌 될지 몰랐어요. 고1만 뭐 상대평가, 고2, 3 절대평가 이게 유력한 아닌데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대학별 고사의 대상자, 즉 논술이나 면접 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비교과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교과 전형은 아마 없어지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기교과도 교과를 함께 보면서 학종은 교과 정성 평가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정량화된 것으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거든요. 자, 학종에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중요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1의 기본 수학 1, 2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피하는 게 맞아요. 피하는 게 맞고 전문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멋진 학교 이런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의 교과 이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학교의 후방 효과도 이제는 뭐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전사부 말고는 후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겁니다. 또 의학, 약학 계열 인기가 쉽진 않죠. 올해도 엄청났어요. 상위권 애들이 전부 다 의학, 약학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위권 학교에서 빵꾸 나는 상황도 생겼죠. 서울대학교에서도 미충원 학과가 생기고 고려대학교는 4등급에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도 발생했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대학을 못 간다. 나만의 교과 수강 이력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과생이면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기하 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할 건 뭐냐? 그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는 뭐다? 딴 거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국영수가 가장 큰 저축이에요. 특히 영어. 제가 이 교육 현장에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 고등학교 때 영어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다른 과목을 투자를 잘 못해요. 국어하고 수학에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국어하고 수학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배우거든요. 국어도 뭐
비문학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다 배우죠. 수학도 수어 배우고 수투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기어 배우고 계속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 제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고 확실히 중학교 때 영어 잘 잡아낸 애들이 고등학교 때 편해요. 뭔가 저한테는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변화된 교육과정 첫 페이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로또를 잡을 수도 있고요. 폭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응이 돼야 되고 범적인 능력을 좀 많이培养시켜 놔야지 불리함이 없습니다. 자, 아직 완벽히 정해진 확정된 교육과정은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건데 가능성 높은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은 항상 성공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돼야 돼요. 직면하게 될 변화에 능동적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려면 역시 중학교 때 국영수 완성을 시켜놔야 된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도 역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학 못 보는. 그 다음 뭔가 자꾸 포기하는 애들 있거든요. 엄마 나 이건 진짜 안 돼.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어쨌든 시켜야 돼요. 포기는 나중에 고3 2학기 때. 선택과 집중 고3 여름방학 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안 돼요. 폭 자체가 엄청 좁아져요. 고등학교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 입시 시즌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같이 할 거예요. 수학학습은요 예전과 좀 달라야 돼요. 예전처럼 답만 낼 수 있는 수학 공부해서는 안 돼요. 증명 과정도 전부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사고해야 되고 통합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막 공감 보셨었죠. 되게 더러웠죠. 그랬을 때 그 그림자의 넓이가 4파이 이하일 확률은 이런 것까지 풀 수 있어요. 어떤 통합되는 사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교육의 좀 디테일한 부분 이제 인프에서 박상일 중부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좀 짧을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좀 짧게 갈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네.